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생명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과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내일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오늘도 좀 핫한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준석 최고 어떻게 봤습니까, 인사청문회?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장관들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제까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청문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는 사실이 좀 제가 봐도 경미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면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주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국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이게 큰 문제로 국민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김부겸 후보자는 지금까지 계속 정치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왔고, 예. 장관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뭐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청문회에 이제 임했었고, 실제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소신 발언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백신 문제나 이런 것들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상당히 김부겸 후보자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안정적으로 잘 답변,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잘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당당할 땐 또 당당하게, 그다음에 솔직하게 사소한 실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오늘 청문회장에서 가장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은 뭐 자동차 체납 문제하고 딸과 사위가 라인 펀드가 관련됐다. 근데 딸 사위 라인 펀드가 뭐 아마 여기 가입해서 손해 본 것 같은데. 네네. 이걸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도 뭐 내려올 만한 문제는 없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동차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 뭐 다른 내용을 검증하기 좀 어려웠다 보니까, 이례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아주 고의적인 상습 체납이다 이렇게 보긴 또 예. 어려운 정황이 있고, 기본적으로 해명할 때 이제 그 와이프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개인 차량을 이제 사업용으로 사실상 돌려 쓰다가 예. 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해명은 뭐 완벽한 해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대충 이해가 가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크게 뭐 질타받을 부분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빛났기 때문에 이분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은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 예, 계신 뭐 거죠?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여당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나오는 게 맞냐 그러시는데, 총리제도 자체가 원래 그 직업 정치인들이 맡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었고요. 근데 지금 원외에 있긴 한데, 원래 그럼 정치인들이 다 그 정치적인 자리로 가장 정무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시는 분이 예. 당연히 여당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걸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워낙 정치적 편향성을 세게 드러내는 그런 법무부 장관을 하셨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역시나 또 예전에 당 대표를 지내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 이분 같은 경우에 무난한 뭐 총리 행정을 했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은,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어쨌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선거와 결부되는 어떤 행보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 대표 출신 어떤 총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 당연히 결격 사유나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예, 뭐 야당으로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런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네. 다만 뭐 당 대표니까 그럴 것이다 예단하는 것도, 네. 그럼 뭐 총리 했다가 당 대표 가는 건 괜찮냐 반대로?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황교안 대표가 총리 했다 네. 대표 갔으니까. 예. 그 문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외에 지난 화요일에 거친 후보자들, 특히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이거는 여당 쪽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노영호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 이른바 뭐 갭투기 의혹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은 그 행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세종시에 그
공무원 이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면서 왜냐하면 세종시가 자죽도시로 내려면 일정 인구 이상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른바 특별 공급으로 공무원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받으라고 막 압박하고 권고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받은 측면이 좀 그거를 갖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억울함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제에 이거는 공무원 특별 공급 부분을 완전히 손을 봐야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제도 개혁 쪽으로 좀 이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학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지만 그때 가족과 동반 참석을 보통 이런 주최 측에서 많이 권유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추가되는 비용만 사비로 별도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일과 가정을 병립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에 권장되는 분위기인데 그걸 너무 딱 끊어서 그렇게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는 자체는 부적절하고 만약에 실제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공금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그 학회 참석과 관련해서 가족들이 그 학회 참석에서 원래는 누릴 수 없었던 어떤 혜택을 누렸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뭔가 문제를 삼으셔야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같이 가족들과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에 있는 남편의 어떤 출장의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그렇게 무슨 약간 사익적 어떤 수단으로서 삼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회 참석에 어쨌든 뭐 부부 동반을 한다 이런 건 저도 해외에 있을 때 학회에서 많이 권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딸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연구 진실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논문을 무슨 뭐 퀴리 부인이 이렇게 뭐 하면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좀 조소의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랑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고 예를 들어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연구 실적을 다른 사람에게 얹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부당한 어떤 인사의 특혜나 아니면은 학계 내에서의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이제 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박준영 후보자는 전 이건 굉장히 실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세 부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덜 들여다보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물론 이게 박준영 후보자의 그 배우자 되는 분이 어떤 수집가적인 자세로 이걸 모았는지 아니면 진짜 판매 목적을 가지고 들여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판매 목적을 의심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 젊은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요즘 해외 직구 같은 거 많이 해보실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개인이 보통 한 1,200불짜리 물건 사면은 관세 면제를 해주거든요. 개인 통관이라고 해서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 기준이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면 안 돼요. 예. 한 개의 물건을 내 사용 목적으로 이제 사는 것에 한해서 개인 통관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그 개인 통관의 어쨌든 그 잣대와 이런 외교관이 어쨌든 파견 이후에 이제 이삿짐으로 들고 오는 것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 들어오는 것의 차이를 보면은 국민들이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가 아니라 본인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살았던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본인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관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을 어쨌든 전세를 내주고 그거에 따른 이득을 취한 것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저는 관사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특별 분양보다는 관사를 없애는 것이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례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선된 뒤에 이번에 공관을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관이라고 하든지 관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주거비 보조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씩 뭐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세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세 사람 다 뭐 이게 기준선을 어디 잡냐의 문제지만은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 정서상 아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좀 질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 특히 남편분에게 그 몰아주는 부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명이 좀 안 되면은 그
자신이 관장해야 되는 과학기술계 내에서 굉장히 좀 반항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해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네. 뭐 야당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하고 청와대는 네. 밀어붙이고 뭐 다 그런 수순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야당 기류는 어때?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거부를 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뭐 깊게 파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검증 실수인지 예. 아니면은 실제로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인지 예. 이것을 청와대가 좀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검증 실수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비판하는 궤가 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도 만약에 밀어붙인 거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또 무시하고 가는 자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연구 진수성을 말씀하시는데 야당에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정확히 제기한 게 없어요. 그냥 남편 배우자가 그 이매수 후보자의 제자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들어갔다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그러면 전공도 같답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연구 분야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제자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려면 실제 연구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데 이른바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끼워넣기 갑질을 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문제를 삼기 위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면 사실은 저도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국민 정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정법 위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 봐야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까지 꼭 그렇게 그 보수 채택을 거부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좀 입장을 좀 바꿔서 뭐 야당은 제가 봐도 거부할 것 같고요. 문제는 거부하면 공원 이제 청와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재보궐 참패 이후에 네네. 분위기 쇄신상 이제 개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야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 또 한 번 부담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의혹이 밝혀진 게 없는데 이걸 낙마의 사유로 삼게 되면 사실 그 후임 장관 후보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관련 토론을 해봤고요. 대선 이야기 좀 해봅시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내년 3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여야가 다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오늘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대선 경선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또 부산 친문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선 연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경선 연기론을 본격적으로 주류에서 띄우는 거 아니냐. 네네. 당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들이 왜 지도부하고 좀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이게 의원 개개인이 분명히 어떤 이슈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민감한 주제는 지도부하고 좀 상의하면서 이 외부로 이제 이 논의를 공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자체가 바람직한지 좀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선 연기를 하면서 명분을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 후보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흥행이에요. 네.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결정하고 야당 후보가 그 뒤늦게 결정이 되면 야당이 흥행에 성공하고 우리는 흥행에 실패한다. 네. 이 명분을 냈는데 네. 속내는 네. 주류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정말 그 속내가 그런 거라면 예. 절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뭐 흥행에 관련된 부분조차도 사실은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고 그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재편이 돼서 당이 하나로 그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주자와 당의 공약을 일치시켜 가면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서 좀 더 늦게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누구는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컨벤션 효과를 누렸던 건 두 당의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논란들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야당에도 지금 후보가 그렇게 딱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둘 사이에 팽팽한 후보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그 뒤로 이거 밀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단일 대우로 뭉쳐서 과거에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원래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180일 전에 뽑기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당원을 오히려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룰을 자꾸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반칙을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봐요? 저는 원래는 대선을 앞두고 골대를 자꾸 옮기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골대를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골을 넣으면은 이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지금 특히 180일이냐 120일이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기 쪽 대선 주자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 보는 친문 쪽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겠지만은 예. 저는 180일 전에 안 뜰 후보가 120일 이후에 뜰까요? 예. 저는 60일 사이에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략가들은 고민할 겁니다. 이 후보를 너무 일찍 선출해 놓고 야당의 선거, 경선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선거 전략인지는 서울시장 선거 때 경험해 봤을 거거든요. 그때 공식선거운동 돌입하고 나서까지 단일화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 그런 차라리 솔직하게 전략 차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으나 저희 야당과는 다르게 지금 여당은 그런 전략 차원의 발언을 해도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그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현행 규칙들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민주당의 부담이 당헌 당규를 또 한 번 고쳐야 되거든요. 지난번 재보궐 때 당헌 당규를 한번 고쳐서 후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 앞두고 또 한 번 당헌 당규를 고친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바라볼 것인가. 네.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원래 근데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두 번 하는 건 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정말 공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다시 한다면 그 당원 국민들이 동의해 줄지 거의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동의할 것 같아요. 또 온라인 투표 붙이면은.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번 해본 일 두 번 못 하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저는 그 대선에 있어가지고 자기 쪽 후보가 없다는 절박함이 엄청 크게 작용하긴 할 겁니다. 친문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 일단 소속 후보들은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뭐 MBS 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 퍼센트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게 분석하기로는 자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자명을 할까요? 저는 본인이 어떤 사람들과 정치할지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하는데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대선 주자로 쌩쌩했을 때 그때 한 판단 하나가 잘못되어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 보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나는 부산 출신인데 호남을 이제 공략하겠어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사위론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많이 나왔고 나중엔 본인이 결국엔 그 당을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까지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첫 단추를 끼울 때 나랑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지난 선거 전에 보면은 뭐 국민의힘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 그래서 내가 가면 표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했던 안철수 대표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서울시장 예. 선거로.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 진짜 해볼 건지에 대해서 그것만 빨리 가르마를 트면은 나머지 판단은 쉽습니다. 근데 아마 주변의 전략가들 중에서 예전에 안철수 대표한테 그랬던 것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속된 말로 꼬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예. 그래서 뭐 고민 중일 텐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조중동에서는 5월 등판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5월인데? 그래서 5월 등판설과 가장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또 그때 안철수 대표에게 붙었었던 호남 쪽 전략가들이 붙으면은 5월 그리고 또 18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안철수 대표가 걸어갔던 그런 어려운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는 또 제3지대 하겠다는 게 명확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성원 근데 어떻게 봐요?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저희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어찌됐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수용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조화롭게 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안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선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더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뭐 미국행 했던데 어떻게 당으로 돌아옵니까? 경선 전에?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본인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보다 먼저 간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별다른 뭐 목적이 뭘까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의 행보를 보면은 미국에 보면 이제 기독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고 그리고 대선 전에 뭐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본인의 전통적 지지층을 좀 다지는 행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하지 뭐 황교안 대표가 백신 가져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 시절에 네. 국민의힘이 상당히 비호감을 많이 얻었다. 네. 뭐 또 그 체제로 총선에 참패했고. 네. 근데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뭐 다시 당으로 복귀한다. 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네. 여론조사하면 또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분들의 등장이 당에 이제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뽑겠지만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뽑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복당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홍 대표가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복당을 막을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안철수, 윤석열 한 사람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수사를 했고 저희 당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끝없이 우리를 비판했던 진보 진영 쪽에서 온 사람인데 이 두 분을 당에 끌어들이자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 대표를 2번 지내고 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홍준표 대표가 못 들어올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합의 분위기라는 거는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대통합 분위기 아닙니다. 와서 그분들이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쟁의 문까지 닫아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당내에 홍준표 비토 그룹이 좀 있습니까? 많죠. 네. 많다. 많죠. 굉장히 많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아까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도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문호는 열어야죠. 예. 그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비토 그룹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만약에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비토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아까 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이번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대통령 나가기 전에 먼저 가신다는 거잖아요. 뭐 가가지고 또 저번처럼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뭐 아니면 뭐 이 남북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아젠다를 다루면 안 된다. 북한 아젠다를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실 거라면 이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당내 비토 그룹이라는 게 지금 특별히 공개적으로 그러면 하세요.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뒤에서 뭔가 경선 연기를 불피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민주당 고영인 의원한테도 여쭤본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차기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젠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젠더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니까 최근 뭐 GS 관련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 과거에는 지역 갈등이 세졌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라면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뭐 최근에 또 네. 이준석 전 최고가 진중권 전 교수랑 세게 붙었던데 예. 이게 이전 최고의 스탠스가 국민의힘의 스탠스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좀 당과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진중권 교수가 오늘 뭐 어제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저에 대해서 무슨 뭐 되게 안 좋은 말을 할 것처럼 예고 방송을 올렸던데 예고 글을 올렸던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과 제가 소통하면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의 다수의 의원들은 알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야하.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가부장자 하에서 겪었던 것과 지금의 20대 30대가 겪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인지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젠더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저희 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많은 공정의 이슈들 지금 같이 언급하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은 그
20대 분들의 어떤 젠더 갈등으로 오히려 우리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몰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의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세대 간 갈등이 더 가깝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마치 20대 내부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치환시킨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 20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 그다음 취업에 관한 문제, 그다음 소득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주택, 뭐 그다음 양육, 뭐 이렇게 결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을 자꾸 20대의 어떤 특정 그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갈등들을 증폭시켜서 정치권들이 이걸 이슈하는 건 오히려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젠더 갈등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